안녕하십니까. 자, 문법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강이라고 써 있을 건데요. 아마 영강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문법이라는 게 공부가 되게 특이성이 있어요. 어떤 특이성이냐면 수학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는 사칙연산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거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미분, 적분 이런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수학 과목이잖아요. 근데 국어 문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1단원을 배우는데 1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2단원의 내용이 필요하고요. 2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3단원 내용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이해하려고 미분적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어서 개략적인 즉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그러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필수 용어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문법의 연구 체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문법의 연구 체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문법 공부의 역시 특이성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 공부를 할 때는 개별 단원들을 따로 공부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시험 문제는 한 범위에 국한된 것만 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능에서 나오는 문법이라는 거는요, 한 단원만 깊게 파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지 않고요. 적어도 2개 단원 정도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문법의 연구 단위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 문제를 풀 때는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 혹은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도 되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상당히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강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문법 공부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텐데 계속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선생님도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의문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문론이라는 거는요, 뭐를 다루는 부분이냐? 우리가 배우는 문법 중에서 딱 소리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문론은 크게는요, 3개 정도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문의 정의와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를 배우는 부분이냐? 이제 의문이랑 의문이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하거나 혹은요, 의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혹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분절의문, 비분절의문, 혹은요, 음소, 운소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서 발음이 되고 어떤 원리를 통해 발음이 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2개를 공부하는 게 너무 지루해요. 왜 지루하냐? 일단 여기는요, 원리가 물론 강하게 있긴 있지만 사실 외워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사실 좀 귀찮고요. 또 막상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 이 2개랑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단원이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의문의 변동 때문이에요.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의문론에서는 그냥 의문의 변동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능 문제의 특징은 어떠냐면 단순하게 개별 사례나 그냥 단순한 개념 암기를 한다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출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어떤 의문 변동 현상이 있으면 대체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런 원리를 알아야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는 사실 어디서 나오느냐? 앞에 있는 이 2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더라도 반드시 이 앞부분에서 웬만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사실은 거의 암기를 해두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배워야 원리까지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큰 단어는 뭐가 있냐면요, 형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형태론은요, 이제 의문론보다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는 소리에 대해서 연구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중에서도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단어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론이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형태론이 실제로 다른 문법 단위보다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태론은요,
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뒤에 통사론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 뒤의 내용을 절반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서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형태론을 포기한다는 얘기는요. 문법 공부의 거의 절반에서 5분의 3 정도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잘 들어주시고요. 최소한 2번 정도는 반복해야 완전히 내게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형태론은요. 크게 또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형태소와 단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 단어는 뭘 하는 단원이냐? 형태소라는 것이 단어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형태소는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자체는 역시 또 시험에 잘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역시 이걸 왜 보게 되느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없더라도 꼭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될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이라는 단원을 배울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많이 본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단일어, 복합어 이런 말들이요. 혹은 어근, 접사 이런 말들. 혹은요 합성어나 파생어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 혹은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걸 다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배우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제 단어의 종류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이 단어의 종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품사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우리가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능에서 다루는 명사, 대명사, 수사는 되게 복잡해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대명사가 큰 종류는 2가지지만 세부적으로는 종류가 7가지나 돼요. 11가지입니다. 7가지는 잘못된 말이 11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요, 또 여기서 나오는 조사 종류 있죠. 조사 같은 경우도 크게는 종류가 3가지밖에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수십 가지나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느냐? 미안하지만 다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사용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사례를 가지고 직접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고3 문법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활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활용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단어의 종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이 단어의 종류 중에서 동사랑 형용사랑 관련된 것들은 너무나 설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들만 따로 빼서 활용론이라고 단어를 따로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통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사론이라는 것도 형태론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의미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단원인데 얘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친구부터는 문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참고로 말하면 통사라는 말뜻 자체가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통사론은요, 크게 종류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의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장의 성분은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를 말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뭐랑 헷갈리게 되면요. 이 단어의 종류, 이 친구랑 되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될수록 많이 헷갈림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장의 구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장의 구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배웠던 말들일 거예요. 뭐 겹문장, 혼문장, 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문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법 요소는요, 뭐 이런 말들이에요. 사동, 피동, 뭐 혹은 높임 표현, 혹은요, 뭐 명령형, 뭐 의문형 이런 뭐 종결표형, 혹은요, 부정 표현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배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단어는 요거 3가지예요. 나머지 단어들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이 3가지로부터 거의 파생되어 있거나 혹은 어문 규정 내에서 규칙을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략 이러이러한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는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고전문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면 고전문법은 사실 이 통사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형태론 부분도 거의 배우는 게 없고 거의 의문론이나 형태론 일부 있죠. 그 부분에서 거의 미스가 돼서 나올 뿐이에요. 특히 형태론이랑 의문론에서 사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친구는 고전문법은요. 뭐 따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뭐 EBS에 있는 뭐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지금까지 나와있던 기출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문법 단위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문 규정이라는 거는요, 대략 이런 거예요. 한글 맞춤법이랍니다.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이고요. 얘들은 사실 우리가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출제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서 문제를 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 당연히 보기를 주고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단어, 문장의 의미와 담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잠시만요. 여기서부터는 문법 책들마다 분류하는 게 약간 기준들이 달라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단어의 의미랑 문장의 의미, 담아로는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보통 단어의 의미는 형태론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도 통사론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선생님이 이걸 이쪽으로 뺀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문법단이라는 건 사실요. 지금 보다시피 소리, 단어, 문장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 적어놓은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담아로는요. 개별 단어를 보거나 혹은 개별 문장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단어나 이런 문장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만 단어의 의미 부분에서 주의할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전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약간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고전 문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언어의 구조에 따라서 문법의 연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로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담아라는 말이 있죠. 저기 파워포인트 좀 깨졌는데 좀 유도리 있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담아라는 거는 뭐냐면요. 화자와 청자, 즉 말하는 상황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상황 속에서 형이 물을 마셨다가 어떤 식으로 음이 전달이 되는지 이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기 예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죠. 옛날 전통 가옥이에요. 전통 가옥인데 며느리가 막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막 이렇게 콩 같은 걸 다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마당에 빨래가 막 걸려 있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열심히 걸레질하는 며느리한테 애미야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 뜻이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얼른 빨래를 걷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정보가 있을 때 그 문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담화론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라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통사론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한 문장 자체가 어떠한 완결된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를 그냥 연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절,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이 물을 마셨다.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이 문장 안에서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가 이거를 따져보는 게 바로 이 어절, 성분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단어랑 형태소, 즉 한 단어랑 한 단어 내부에 있는 의미관계 이런 거를 보는 것이 형태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절, 음운 이 부분은요. 소리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보는 의문론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말은 진짜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문법 공부는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2번 이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문법을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순서를 좀 바꿔서 의문론부터 안 하시고 통사론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의 순서를 쭉 지켜가다 보면 계속 뒤에 모르는 말들을 미리 알아야 돼서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꾸로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중간중간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문법 체계나 혹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있죠. 이것들을 굉장히 편파적인 입장에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 순서를 지켜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 공부할 때 본인이 목표로 해야 될 이해도가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100% 만족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는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 60%에서 70%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훌륭한 거예요. 그 이상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때 한 80에서 90%.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어떤 기출 문제들이나 혹은요, 뭐 3학년들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걸 같이 풀어가면서 그래, 이제 내가 100%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만족도를 느끼면 되는 과목이 바로 문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는 1월달, 2월달에 원래 개념 공부가 한번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끝나지 않은 학생들은요. 적어도 한 4월 중순이나 말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개념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2번 정도 개념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단 그렇게 2번 정도 공부를 했다고 6월 모의평가에서 문법을 다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실질적인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감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월달 그 다음에 수능에 문법을 만점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초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여름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름규칙 일단 정의를 쭉 읽어볼게요. 앞 음절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여름규칙입니다.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음절이란 말을 아마 모를 경우가 있을 건데 음절은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냥 혼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요, 뭐 각이라든지 혹은 난 이런 말들, 혹은 닷 이런 말들. 이건 다 혼자 발음할 수 있는 말들이지.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말들 말고요, 뭐 아라든지, 뭐 혹은 너 이런 말도 다 혼자 발음할 수 있는 말들이지. 이런 말들을 음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받침 글자예요. 어려운 설명은 아닐 거면 되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음절의 첫 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현상. 이것이 이 여름규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규칙이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 이때 뒤음절이 형식 형태소일 때는요. 아무런 음운 변동이 없이 그냥 소리가 쭉 이어집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형식 형태소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뒤음절이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 등의 음운 변동의 현상을 일으킨 후에 이어진다. 아마 여기서 또 이 실질 형태소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달아놨어요. 실질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주로 문법적 기능을 드러내는 형태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미리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예문을 내가 좀 적어놨어요. 첫 번째, 지금 이거 상당히 모양이 많이 깨졌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오슬이에요. 요 다음 강의부터는 좀 모양이 안 깨지게 준비를 좀 할게요. 자, 오슬이라는 걸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해 보면요. 옷하고서 플러스 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보세요. 얘는 딱 보자마자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그죠? 선생님 입고 있는 이거 옷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이게 바로 실질 형태소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을 같은 친구는 어떠냐면요. 이 친구는 자기의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의 뒤에 붙어서 이 친구가 목적어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지. 이런 식의 의미를 도와주는 친구를 형식 형태소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요 케이스가 지금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뒤음절이 형식 형태소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이 받침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하고서 슬 이렇게 읽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다 하고서 받침이 치읓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올라가서 칠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받침이 지금 리을이랑 기역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앞에는 그대로 있고요. 뒤에 있는 기역만 이렇게 달기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게 바로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좀 모양이 좀 깨졌는데 이 부분 이겁니다. 옷하고서 위에요. 이 옷하고 위를 볼 때 이 위라는 친구는요. 옷이랑 똑같아요. 실제로 이 위에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자기의 고유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앞말의 받침이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못하고요. 다른 말로 바뀌어줘야 돼요. 아직 안 배웠지만 미리 알려주면 시옷은 받침으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으로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대표음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하고서 이 친구가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뒤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편 밭 아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티읕 받침도 역시 받침으로 발음될 수가 없고요.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하고서 디귿 바뀐 게 넘어가서 다레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돼요. 이게 바로 연음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조금 어렵죠, 그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예문이 나와 있어요. 먹다라든지 혹은요, 예쁘다처럼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말, 이런 걸 우리가 용언이라 그래요.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쭉 보시면 문법적인 기능에 따른 명칭이 쭉 붙어 있어요.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먹다라는 말의 원래 모양 그대로를 말하는 거고요. 의문형, 명령형, 과거형, 미래형은 각각 이런 식의 문법적 기능을 갖게 된 말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형태들을 보면은요. 먹다, 먹니, 먹어, 먹었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용언을요. 활용했을 때 지금 잘 보면 특징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이 친구는요.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그죠? 먹이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언에서 어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요. 잘 보시면 뭐 다, 니, 얻다, 겠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법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또 이 안에서 묘한 구분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은요. 이 다니, 다 이런 말들은요. 이 먹다란 말에 활용이 됐을 때 항상 맨 뒤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친구는 말 끝, 즉 말, 미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시나 객 같은 친구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어말, 어미보다 언제나 항상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선, 어말, 어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의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설명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것 중에서 책가방, 옷장, 여기도 있네요. 책가방, 옷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합성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만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풋사가, 장난꾸러기, 이런 말들 우리가 파생어라 그래요. 근데 이 파생어는 뭐냐면요. 접사가 결합되어 있으면은 파생어라 그럽니다. 그럼 어근이랑 접사랑 과연 무엇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어근은요.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지금 책가방에 책이랑 가방은 각각 다 자기의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에는 옷과 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접사를 보세요. 얘는 어근에 붙어서 새롭게 단어를 파생하는 부분이에요. 이 파생이란 말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쉽게 말하면 그냥 새로운 단어가 접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파생이에요. 왠지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알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제대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접사라고 하는데, 자, 풋사가 한번 봅시다. 풋사가에서 우리가 풋, 이 친구는요, 혼자 놓고 보면 이게 웃음의 의미인지, 혹은요, 사과가 덜 익었다는 걸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접사,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내가 지금 엄청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 지금 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가는 기초개념 정리라는 강의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요. 네 번째, 이제는 명사랑 관형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란 건 뭐냐면 사물이나 추상적 대상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 분필이죠. 사물이잖아요. 이름 붙인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름 이승우입니다. 나라는 대상에 이름 붙여놓은 거죠. 혹은 사랑, 평화 이런 것들 다 추상적인 대상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런 게 명사들인데 그러면 이 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은 사전에 나온 말은 아니고요. 그냥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관형이라는 것은 그냥 명사를 수식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형이 붙은 말들은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형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관형사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관형어라는 게 있어요. 이 각각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관형사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단어 자체가 명사를 그냥 꾸며주는 기능을 갖는 말들이에요. 아마 이 관형사라는 게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관형사형이라는 건데요. 자, 이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용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용언이라는 것이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활용이 될 때 마치 이 친구가 관형사인 것처럼 활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쓰는 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먹은, 먹는, 먹을, 먹던 4개의 단어를 놔두는데 자, 이 중에서 먹은 우리가 어간이라는 걸 아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요 4가지가 바로 뭐냐면 어미에 해당하겠죠. 요 어미들, 요 은는 을던 4가지 말이 붙은 말들 우리가 관형사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친구들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하느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형사형이라는 것은 용언의 어간 뒤에 은는, 을던 4가지가 붙은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형어라는 거는요. 얘는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왜냐면 그냥 명사를 꾸미는 기능을 가지면 모든 말을 다 관형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관형사도 관형어고요. 관형사형도 관형어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어랑 서술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주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문장 속의 주체고요. 서술어라는 거는요. 뭔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요. 주체가 되는 역할은 지금 승우가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가르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랑 서술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문법, 기초 개념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참고로 말하지만 여기서 100%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이 정도로 익숙할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은 아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뭘 보겠느냐? 이제 의문의 정의와 종료, 즉 의문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